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랑이와 놀자 지리 토크쇼 5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여름에 이제 더운 여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태안의 여러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서 태안의 지역상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 가로림만 안면도 천수만 이렇게 답사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흥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김경태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노산교육청 장학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간척지 연구 이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 지역사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생애사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태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명전 선생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연을 갖게 됐고요. 저는 역사교사를 17년 정도 했습니다. 역사교사 하면서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왜 지역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 지역은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그 이후로 지역사에 대해서 이제 전공하고 연구하고 지금은 지역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명재 선생님을 만났고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제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안흥진으로 보는 태안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태안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이제 가보셨을 것 같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안흥진이라는 데가 어떤 면에서 보면 태안을 좀 상징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흥진을
주제로 선택을 해봤는데 태안의 지리적 위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안흥진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 그러면 좀 서해로 튀어나온 곳이다. 태안군이라는 이름보다 어쩌면 태안 반도 이런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반도라고 하는 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지역인데 구글 영상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과장되게 방향을 잡아봤어요. 안흥진 쪽으로 해서 이제 서해로 돌출되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안흥진 태안 반도 중에서도 가장 서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태안스럽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안흥진 그리고 안흥진을 통한 태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지리적 위치, 저의 직업병이긴 한데요. 지리적 위치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풀어보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봅니다. 서해로 튀어나온 이런 지리적 위치가 태안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대략 태안의 역사를 지리적 위치와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백제 시대에는 우리 이제 바이블에서 보는 것처럼 대중국의 어떤 교두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고려 때도 역시 이제 비슷한 위치였고 좋은 체제가 완성된 뒤에는 좋은 노상의 중요한 위치였고요. 또 이런 밖으로 튀어나온 위치가 반대로 또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또 외구들의 침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좋은 노상의 중요한 위치가 이어져 오면서 또 태일전이라고 하는 국가의 제사처가 또 활용된 적도 있더라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방어라든지 또 어염의 공급지, 또 목장, 또 사냥터 이런 걸로 이제 왕실에서 활용됐던 이런 당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방어 요충지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된 것 같고요. 특히 병자호라는 이후에 더욱 그런 위치가 강화됐던 걸로 보입니다. 근대에는 이제 개항장, 대표적인 개항장이 인천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면서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근대 사상이나 통합 이런 거에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역사학도가 아닌데 붙어봤는데 김인태 씨께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여기서 근대 이후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태안은 제가 처음 볼 때가 2012년에 처음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태안으로 이렇게 단련을 받아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이 지역은 교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불편하고 그런데도 관광지로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진이다 보니까. 근데 전 근대를 보면 지금의 우리 맥락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근대에서 태안을 설명할 때는 교통을 많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좋은 상의 어떤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또 방어에 요충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대에 오면 그 방어 기능도 역시 상실됐고 교통도 다른 의미로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근대 이후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와 교통의 기능은 상실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 때 보면 태안이 서산군에 통폐합되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가 태안이 북까지 승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1914년이죠. 그때 행정개편 때 서산군으로 통폐합이 될 정도로 이제 일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이제는 방어나 예전에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됐고 그건 아무래도 근대는 철도로 상징되는 육로교통 시대입니다. 근대 이전의 시대는 수로를 중요시하는 교통, 수로를 바탕으로 한 교통체제가 있는 상황인데 근대 이후가 되면 육로교통이 되면서 태안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금이 이렇게 채취된 곳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또 관심이 있어서 또
금이다 보니까 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수로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 거기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로 해서 육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태안이 근대에 들어와서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안 그러면 이제는 관광지죠. 많은 팔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로서 토요일만 되면 차가 꽉꽉 막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안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대에 와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교통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교통이 소외되는 이런 변화를 겪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안의 이런 그 지형적인 특성,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앞서서 앞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태안의 지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질도인데 지질도가 굉장히 컬러풀하죠. 컬러풀하다는 말은 지질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쪽 안흥진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지질 구조가 복잡한 걸 한눈에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지질 구조가 산의 밀도를 굉장히 높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비화라고 우리 서산태안 지역을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맞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는 아니잖아요. 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산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질사를 보면 사실 뭐 강원도 지역이나 여기나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데 최근에 신생대 강원도는 들려 올라간 거거든요. 태안은 안 들려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산의 밀도의 면에서 보면 비슷한데 여기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해발고도가 한 100m에서 200m급 그 정도의 산들이 이 태안의 서쪽 지역에 밀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영기복도를 보면 산의 배열이 특이하죠. 산들이 사실은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산이 줄 서 있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줄 서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지각운동을 반영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그 일본 태평양판이 우리나라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 밀어대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땅이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그게 태안반도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산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게 우리 태안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소금진성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여기가 백화산입니다. 저 멀리 백화산. 그다음에 저 멀리 여기에 팔봉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편의 이 산들, 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산의 밀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고도는 낮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결국 이제 넓은 농사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또 산의 고도가 이제 높지 않으니까 큰 하천이 발달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은 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발달에는 좀 불리한 조건이고, 또 반면에 이제 뭐 외구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숨을 곳이 되게 많죠. 골고루. 그래서 이제 방어에도 불리한 그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산의 밀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산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산이 많다. 듬성듬성 넓은 들판 가운데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많은 인구가 이제 그렇게 몰려 살게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됐을 테고, 결국은 이제 왕조 시대에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소수 인구들이 담당해야 되니까 어떤 민폐 소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한때는 떠나는 걸 부채질했고, 또 반면에 밖에서 들어오는 걸 꺼리게 만들고 이랬던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누락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173, 547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인구가 적죠. 그다음에 이제 신중 동국에 있으면은 인구 통계가 잡혀 있진 않은데 거기 써 있는 기사 중에 이제 300여 호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까지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 시대 또 연해 개발, 관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어쨌든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농사짓기에는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상곡간에다가 처음에는 농업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곡간에서 시작해서 연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간척이 이루어지는데 바닷가가 개발되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산이 많은 우리 지금 경상도겠죠. 네. 그쪽 지역에 많이 사람들이 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거의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바닷가 지역이 이제 유유지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간접적으로 막아서 새로운 마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 마을의 시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향조라 그러잖아요. 네. 입향조가 언제냐 그러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수군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수군이 조선시대 때 가장 기피하는 군대입니다. 조선시대 때 제일 힘든 역이 수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를 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천인, 칠반천인이라고 해서 가장 천한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을지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간척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마을들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업도 발달한 것도 아마 큰 요인이 될 것 같고. 임진왜란이 중요한 전환점 네. 그런 것들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선 왕실에서도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안의 인구를 좀 늘리고 살 곳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조는 이제 개국 직후에 순성 지인을 설치합니다. 방어 왜구들이 그때 뭐 많이 있을 테니까 방어에서 이제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한 급선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안흥 만호진 정확하게 이건 언제 설치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략 한 태종 4년 이전에 설치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소금진, 오근입구인데 좌도 도만호진 태종 때 역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이 이제 이거더라고요. 태종이 태안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태종이 순행을 여기까지 했다는 말은 이 지역에 이제 지역을 안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왕조실록을 뒤져봤더니요. 태종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1416년 2월에 왔어요. 2월 11일 날 와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이제 해미로 갔어요. 그러니까 5일이나 머물렀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있었는데 이제 실록의 기록을 보면 왜 왔을까가 좀 드러납니다. 그런데 첫날은 일단 대가가 이제 순성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제의 운하를 파는 것을
것이 편한 지역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포나 태랑이와 놀자 첫 번째 주제였는데 불포나에 특별히 태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어렵다. 근데 실제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그 여부를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일째는 이 순재진 병마사를 대동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흘째는 소근산과 대은산에서 몰이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근산과 대은산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혹시 태안분들은 아시나요? 소근산이나 대은산 못 들어보셨죠? 저도 찾아봤더니 이름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전교님 혹시 아시나요? 저기 소근산. 그 이원면 네. 그쪽에서 그 수렵을 했다고 그렇게. 그럼 거기 있는 산이네. 네. 이름 바뀌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수렵을 했다는 얘기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사사롭게 수렵을 하지 말아라. 아니, 나무를 자르지 마라. 논밭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자르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강무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무예를 닦는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내가 강무장을 설치하지 않지만 후대에 나의 이제 그 후손들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3일째, 나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닷새째는 지령산에서 몰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령산은 지금도 있죠. 바로 안흥진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또 관련이 매우 깊고요. 안흥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엿새째는 도비산을 거쳐가지고 해미로 돌아가는 이런 일정을 이제 밟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종의 태안순방을 볼 때 조선 초기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왕실청에서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종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네요. 태안 읍성을 이제 설치합니다. 지금 복원 중인데 이때 처음 설치가 됐고요. 다녀간 지 1년 뒤네요. 1417년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아드님이신 또 세종은 자신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김종서를 파견을 합니다. 태안에. 태안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수집하고 민원들을 해결하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근진이 이제 첨절제사진으로 등급이 이제 올라갑니다. 만호진은 종사품이고 첨절제사는 종삼품인데 벽이 이제 제진해서 거지는 올라가요. 이게 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이제 태일전이라고 하는 제사처를 이제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취가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왕실의 이제 제사처 이 태일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태을성 또는 태일성이라는 북극성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화라든지 생사, 병난 이런 거를 이제 관장을 하는 별이라고 옛날에는 했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요거는 이제 그 45년마다 방향이 바뀐다네요. 그래서 태일전은 이사를 하는 게 원칙이었다. 경상도 의성에서 이해 이사가 가지고 설치됐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이제 소근진성이 축성이 됩니다. 청사진으로 격상이 됐던 소근진의 성을 이렇게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안은 이제 내내 군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저쪽 내륙 쪽은 종육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현이었는데 여기는 종사품의 군수가 다스리는 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크기에 비해서는 부위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 뜻이겠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 초기는 네. 태안이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령알에 그 외부가 너무 많이 침략을 해와서 태안이 아예 치도를
서산으로 갔다가 예산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외부의 침탈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이제 다시 행정을 복구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흥진을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은과 북방 두 가지 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선 초에는 임진왜란 전에 아무래도 이제 조은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왕실 차원에서 조은이라는 게 뭐 국가의 그 살림살이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은 체제를 이제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태종이 순방했던 것도 그런 목적도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조은과 관련해서 많은 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진도에 있는 박물관에 이제 배 모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복원을 해가지고 바다에 띄운 장면인데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한 건데 태안에서 한 건 아니고요. 목포에도 해양문화재연구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목포에서 이거를 실제 복원해서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대략 조은선 한 척이 한 1000석? 최대는 1000석 정도를 이제 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똑같지 않았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당시에 좀 큰 배였었는데 조선 초기에 이런 조은량이 한 9만 석 정도가 됐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9만 석 정도였다면 1000석을 실는 배가 90여 대 정도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가 드는데 풀가동을 하긴 어렵겠죠. 또 여유 있는 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좋은 선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배를 우선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안흥량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그러고 안으로 와가지고 파선을 당하고 그래 밖으로 가서 돌면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돛으로 돛 달린 이 배, 그 다음에 노를 저어서 갔거든요. 1000석이나 싣고 그랬다고 하면 실제 얘를 맘대로 그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물살 같은 걸 거슬러서 간다고 하면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은이 이제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좀 이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가 재정의 중심이 이제 좋은 체제로 국가 재정으로 날라야 될 때 실어 나가야 되는데 좋은 체제가 처음 정비된 건 고려시대 성종 때로 보고 있어요. 고려시대 성종 때 12조참제라고 해서 12개의 조참을 이제 마련해서 운송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 연구에 보면 고려시대에는 좋은 제도가 그렇게까지 잘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아무래도 중앙 집권이 잘 안 돼서 지방간 파견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마도 1, 2, 3호선도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선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도착지가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어떤 개인 귀족한테 도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처음 등장할 때 태조나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게 중앙집권체제 정비입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좋은 체제를 정비해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태종이 관심을 갖고 세조가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아시다시피 피해가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충청도는 정작 이쪽으로 여기를 안 갑니다. 여기를 안 거쳐가고 충청도는 대부분 저기 공세보다고
범등내 이 두 군데로 이렇게 세곡을 옮기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충청도의 세곡은 이 지역을 안 지나가요. 이 지역을 지나가는 건 경상도하고 전라도인데 경상도는 남한강 수문이 있어서 남한강 수문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전라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배들은 다 전라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처음에는 경상도도 이곳을 운영했다가 이제 태종대 지나고 나면 남한강을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전라도에서 전라도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조선 이후에 관심이 많아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은과 관련해 가지고 지리적 조건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에 숫자가 멀어서 좀 안 보이시죠? 여기 수심도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포인터가 있는 이 부분이 수심 0m예요. 수심 0m 말이 안 되죠? 수심을 원래 이제 간조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가장 빠졌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 안흥량 주변이 여기까지도 수심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제 물이 간조 때도 차는데 이 부분 물이 이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배가 그냥 걸리게 되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류도거든요. 조류 바닷물에 이제 밀물썰물의 흐름인데 뭐 이거야 이제 운영 날짜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가장 클 때로 잡아본 겁니다. 이번 추석, 올 추석 백중살이잖아요. 이날의 물 흐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재밌는 점이 사실은 이 바깥의 물이 더 빨라요. 그죠? 이 부분에 이제 수심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빠르고요. 내려오는 물도 이제 마찬가지. 이쪽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먼 바다로 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먼 바다가 안전한 게 아니고 때로는 물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육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배들이 이제 갓붙이라고 해서 육지로 붙여가지고 운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리도가 이제 그런 이유를 조금 짐작하게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섬과 섬 사이라서 가장 물살이 빠릅니다. 요 부분. 그렇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에 보면 가장 빠른 거거든요. 밀물대는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밀물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을 타야만 됩니다. 밀물이면 수심도 확보가 되고 또 흐름을 타가지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탄다고 해도 너무 빠르면 이런 암초지대라든지 좁은 해역 이런 데 통과할 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썰물 때는 이게 반대 방향에서 오니까 천석이나 실은 좀 전에 본 그 배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안흥진에 이제 답사를 가보니까 밀물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이제 완전히 차 있죠. 이게 신진대로 이렇게 차 있는데 잘 보면 이 부분에 물보라가 보입니다.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사주가 길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물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 길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동네 이제 여기 사는 어부들은 사실 이 길을 잘 아니까 물때도 잘 알고 피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되죠. 완전히 물이 빠지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때를 자칫 잘못 맞추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침 갔더니 들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장면을 봤는데 이 동력선들도 막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동력이 없는 돛담배들이 여기를 돌파하기 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앞장면이 좀
쫄깃쫄깃했는데 못 찍었어요. 막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두 개가. 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이제 밀물도 굉장히 강하고 썰물도 아주 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조선 초에 이런 그 조음과 관련된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빈발을 했고 실제 굉장히 큰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조선 개국 초 태조 때부터 세조 때까지 66년간 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를 합쳐보면 조은선이 무려 200척, 인명이 1,200명, 또 조곡이 15,000석 이상 이렇게 유실됐다 합니다. 그럼 이거 국가 재정에 타격을 주는 굉장한 양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90척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석씩 실른다고 하는. 경국대전에는 조은선이 155척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확보하고 이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좀 의심스러울 정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가 만약에 와서 이걸 노리고 이렇게 탈취해 갔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기록을 보면서 한두 척은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산단이 대형 산단 움직이는 과정에서 앞에가 이렇게 걸리면 뒤에는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 이 기록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가 자주 빠진다라는 지역인 것을 이용해서 혹시나 약간의 이게 있는 사실이 조금 이렇게 뻥튀기 된 게 아닐까? 불려진 거 아닌가? 컴퓨터 의심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뒤에 보면 여기에 안흥진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은선을 감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조은선의 양이 제대로 왔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실제 기록과 뭔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말 66척이 침몰했다. 정말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물살이 조선 초기 때문에 아마 조세를 수취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재정, 지방 재정으로 많이 이렇게 충당을 하지 중앙으로 잘 조선 고려시대 때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조선 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역 재정을 이렇게 좋은 제도 이용해서 나르다 보니까 그 저항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네. 있었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to